패널 토크 세션에서는 베트남 진출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세션으로 아까 발표하신 그 연사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질문을 좀 사전에 주신 질문과 행사 중에 주신 질문을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리고 제 좌측에는 박종대 차장님, 우측에는 이용진 프리세일즈님이 함께 해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께 드린 질문인데, 그런 사이버 보안법 외에 베트남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별도의 법적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네, 사전에 좀 질문을 받았는데요. 뭐 노무나 기업 설립 절차,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혹시 변호사님 경험에 바탕으로 좀 답변을 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대로만 보면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진출을 하셨으니까 뭐 법인 설립 절차나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진출을 하셨으면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이미 진출하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일단 노무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 설립 이후에도 관련돼서 라이센스를 추가로 받아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등록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 놓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처음에는 뭐 괜찮은 줄 알고 있다가 뒤에 가가지고 갑자기 벌금이 나온다든지, 뭐 아니면 다른 뭐 그 페널티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한국에서 생각하시는 거하고 다르다라고, 다를 거다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뭐 세세한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지금 뭐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한국과는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서 뭐 노무라든지, 그다음에 이쪽에 투자, 그다음에 라이센스 등 뭐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출하시려고 하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 설립 절차나 진출하시는 거 관련돼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런 옵션들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맞는지, 법인 설립 외에도 뭐 대표사무소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 뭐 투자하실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법인 설립을 하실 때도 한국처럼 뭐 간단하게 가가지고서는 뭐 저기 그냥 등기 뭐 해서 이거 뭐 법무사한테 해가지고서는, 아니면은 뭐 한국에서 요새는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본인 창업하듯이 해서 뭐 웹사이트로 들어가가지고서는 뭐 등록을 딱 하면은 뭐 등기가 딱 되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오산이고요. 그다음에 외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업종에 대해 가지고서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상세하게 다 등록을 신청을 해야 되고, 그 각각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서 법인 설립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IT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하면은 그냥 뭐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 뭐그 정도로만 딱 달랑 등록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제 대행 서비스, 뭐 그다음에 아니면은 웹 퍼블리싱 뭐 등등 해가지고서 그 굉장히 상세한 것까지 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 뭐 하시려고 하는, 베트남에서 사업하시려고 하시는 분야들을 다 체크해서 세부 사항에 대해 가지고 다 등록을 하시고 사업 계획서도 다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세부적인 진출하실 때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현지 쪽의 전문가 통해 가지고서는 그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설립을 하시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고 나서 뒤에 가서 가다 보니까 이게 안 되네 뭐가 뭐 이렇게 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은, 그때 가지고서는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변호사님, 또 이런 세부적인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현지의 어떤 이슈가 될 만한 사항들을 잘 처음부터 꼼꼼히 따지고 들어서 이것들이 현지 사업에 적용될 수 있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네,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이용진 프리세일즈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본사는 한국에 있고 자회사가 베트남에 있는데 자회사의 IT 인프라 보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책상, 실제로 그 기술상 여러 가지 질문이 좀 함축되어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한번 의견을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very sensitive하고 good question 감사합니다.
자, 이게 센서티브라고 이야기한 게 사실 자회사 IT 인프라 보안 이 키워드긴 하지만 조직적인 관점에서 좀 어프로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사 자회사라는 개념에서 보면 아무래도 자회사에서 자생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 운영하기는 처음부터는 어려울 겁니다. 이미 본사에서 쌓아올린 경험과 체계를 기반으로 자회사가 홀로 서기가 되기 전까지 우선 본사 방침을 적용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회사의 IT 인프라를 공동 관리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합니다. 이 공동 관리라는 부분이 본사와 여전히 연결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이게 IT 인프라에 대해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사와 자사 간의 커뮤니케이션, 업무 등 모든 것이 패러럴한 조직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지사 관점에서는 뭐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청소년기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있죠. 저는 항상 일탈을 꿈꾸는. 관리에서 항상 벗어나고 싶어서 대학생이 됐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우리 지사는 독립적인 조직이며 로컬 직원과 로컬 고객 대응에 있어서 본사의 정책, 조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조직의 성장 과정 관점에서 보면 본사가 어른, 지사가 청소년기이므로 경험이 축적된 성숙된 조직으로 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본사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좀 말이 이제 샜습니다만 질문하신 요지가 이제 보안 관리이므로 본사 정책 도입하여 운영해 보시면서 그 위에 로컬라이제이션을 얻는다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특히 IT는 국가가 다르더라도 까다로운 퍼블릭 섹터, 공공 분야죠. 네, 제약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세계가 똑같습니다. 추가로 베트남은 베트남만의 사이버 시큐리티법, 개인정보 및 상업적으로 생성된 데이터에 대해 베트남 로컬에 이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국가적으로 발효되고 있어 이 부분만 신경 쓰면 될 듯 합니다. 이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는 앞 세션에서 다뤘듯 베트남법이 지시하는 것처럼 베트남 로컬 IDC에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 가지 추가로 논의하고 싶은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편하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상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답변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테크니컬 워커라운드에 대한 관심 있는 또 고객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네네. 네, 그런 부분들도 메가즘 클라우드 통해 대응이 잘 가능할까요? 그럼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 그리고 항상 같이 챌린징 한다는 마인드로 적극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진 프리세일즈님 의견이셨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박종대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전 가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 너와 나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굉장히 뭐 이제 전 인구적인 사랑을 표현한 뭔가 표현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관계 기업 간의 이전 가격은 어떻게 우리가 책정을 해야 되는지 사실 이 계열사가 있는 조직이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회계적으로나 뭐 세무 감사에 대한 이슈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박종대 차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의견, 중요한 질문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관계기업과 계열사가 많고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 회계법인의 이전 가격 전문 용역을 활용해서 관계사 간 거래에 대한 경제학적 스터디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경제학적 접근의 결과는 올바른 정상 가격 산출 방법의 선택과 이제 병행이 되는 건데 그 정상 가격 산출 방법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 하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국세청에서 국제조세를 조정할 수 있는 법률 근거는 국세법 제2장 4조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법인데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운 법이고요. 정상가격 산출 방법은 이제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3자 가격법에서 이제 쭉 아래로 내려가시면 거래가격, 이익 분할법까지 총 5가지로 정의가 되는데요.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기도 하면서 가장 간편한 접근 방법이 거래 순이익률 방법이라는 부분을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전 가격 관리를 위해선 결국 보시고 계시는 5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정상 가격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스타트업이나 중소, 중견 기업에서 회계법인의 전문 영역을 활용하기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비용 대비 효익 관점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부분을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가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최선의 거래 구조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면 조금이나마 베트남 비즈니스 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종대 차장님. 굉장히 인사이트풀하고 어떤 특정 정상가 산출 방법에 따른 설명과 이전 가격 이슈에 대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네, 다시 변호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베트남 진출 시에 필요한 비즈니스 비자의 종류와 발급 방법에 대해서 문의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간략하게 소개가 가능하실까요? 비자 관련돼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너무 많이 변경이 많고, 저희도 매 주마다, 그 다음에 지역마다도 막 다르고 있는, 상황이 다르고 이런 경우이긴 한데, 원래는 코로나 전에는 사실 무비자 입국이 됐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출장으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어오셨다가 나가신 다음에 한 달 동안만 안 들어오실 거면은 다시 들어오실 계획이 없으면은 무비자로 그냥 들어오셨다가 나가시고 그다음에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시고 이런 상태였고 그렇지 않고선 좀 장기간 출장을 하시려고 하실 때는 그 아는 분들 업체나 협력 업체나 이런 쪽에서 그 초청장을 통해 가지고서는 상용 초청 비자라는 걸 받았습니다. DN 비자라고 하는 주로 1개월이면 3개월인데 대개 이제 3개월짜리를 많이 받으시고요. 그걸 받고서는 들어오셔서 계시다가 그다음에 나가시고 뭐 이렇게 하셨었고, 그러니까 진출을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진출을 하시면은 법인 설립을 하시거나 아니면 대표사무소 설립을 하시거나 하면은 그 설립된 법인이나 대표사무소 통해 가지고서는 이쪽에서 뭐 노동비자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거주축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발급을 받으시고 노동허가서 받으시고 그다음에 비자나 거주증 받으시고 해가지고서는 기간이 뭐 1년에서 한 3년 정도 체류 허가를 받으셔가지고 그런 형태로 이제 들어오시고 이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상용 초청 비자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상황이 복잡하게 변한 게 이게 그냥 예전에는 그냥 아는 업체나 협력업체 통해 가지고서는 그냥 초청장을 받고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선 상용 초청 비자를 받고선 3개월짜리 그걸 받고선 들어오시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실무상 그냥 인정을 해줬었어요. 근데 사실은 상용 초청 비자라는 게 그 베트남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초청을 할 때 사용을 해야 되는 비자인데 그냥 뭐 아는 협력업체나 이런 데들 어떤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데들 뭐 이런 데를 초청하는 걸로는 사용을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됐었던 게 뭐 중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출장자가 들어오는데 베트남으로 입국을 하는데 그걸로 해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막 베트남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코로나를 퍼뜨렸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에서 일할 사람으로 초청하는 것도 아닌데 그 비자로 들어왔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막 단속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상황이 복잡해서 사실 들어오실 때 예전에 주로 많이 사용하던 상용 초청 비자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걸로 들어오셨다가 이쪽에서 법인 설립을 하신 다음에 하면은 원래 비자를 바꿔주고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벌금을 때린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허가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뒷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좀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이고 들어올 때도 입국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비자 같은 것도 추가로 받아야 되고 이런 좀 복잡한 그런 상황이어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좀 그때 시시때때로 지금 좀 바뀌고 있고 지역마다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개별적으로 이렇게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비자도 그 성격에 따라 어떤 성격으로 가는지에 따라 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직관적인 메시지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트남 내에서 거래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10%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는 구조잖아요. 네. 베트남에서도 그런 구조인지 좀 시청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베트남 10% VAT의 경우 표준세율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베트남의 현지 매입자의 경우, 매출자가 아닙니다. 매입자의 경우 한국처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한국은 영세율 등 이제 조기 환급 제도가 있어서 수출 사업자 또는 사업 설비 투자자의 경우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조기 환급을 신청하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환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가가치세액은 차기 납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는 방법만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 부가세액을 줄여주는 역할만 할 뿐이고 실질적인 환급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베트남 현지에서도 이제 투자나 이제 수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인 환급 규정이 있지만 실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까다로워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 이러면 자문료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 어쨌든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환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 이런 것들에 대해 매입 세액이나 매출세액을 잘 계산을 해야겠네요. 네, 매출과 매입세액을 밸런싱을 하고 그리고 최적의 거래 구조를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한다고 할까요? 최적화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네, 저희 이제 기업의 모든 목표인 이익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종대 차장님 너무 귀한 또 인사이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한 번 더 넘어갈 텐데요. 저희 이용진 프리세일즈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베트남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AWS 싱가포르 리전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또는 홍콩 리전 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리전 인프라와 현지 베트남 현지 IDC를 하이브리드 연동시에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아까 발표 너무 잘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제일 핵심이다 보니까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는 것도 이번에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진출하신 분들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원래 영위하시고 AWS 코리아 리전을 사용하고 계시고 이제 한국 본사라는 시각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해외 법인과 이제 인프라를 관리할 때 그냥 이슈가 되는 건 네트워크 속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제 어떤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네트워크 속도는 북미의 속도의 10배다라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넷플릭스죠. 트래픽을 거의 블랙홀처럼 처리해서 한국의 ISP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트래픽에 대해서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더블 차징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또 요즘에 핫한 그 오징어 게임 때문에 이제 최대 시청을 기록을 세우면서 그야말로 지금 트래픽이 폭발하고 있거든요. 이 트래픽을 한국에서는 또 잘 소화하고 있죠. 이제 제가 자꾸 이제 딴 데로 샜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런 네트워크 폭주 상황에서도 속도 이슈가 없는 한국의 네트워크 속도 개념과 그렇지 못한 해외 로컬 및 해외망을 동일하게 생각해서 인프라를 구성하시게 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이제 이 하이브리드라고 한다면 데이터 백업이나 싱크 이런 부분이 이제 포인트 같은데요. 이런 데이터 백업이나 싱크 등과 같이 예민하면서 편리한 정보의 백업, 싱크는 특별히 또 추가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법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되고요. 하나는 이제 편한 방법이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역시 돈이면 거의 다 뭐 패스하는. 세상 좋죠. 네.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마음이 아프지만 또 현재 IDC에 데이터 백업과 이제 싱크를 위해서 대용량 네트워크를 이제 설치하고 또 IX 연동을 잘 해놓은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이 네트워크 환경 자체를 아예 돈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다만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현지 ISP들과 협상을 또 잘해야 되고 현지의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하면서 또 운영까지 해야 되는 추가 엔지니어가 필요하게 돼요. 이것도 또 돈이죠. 또 인건비가 발생하는 거는 그럼요. 네트워크 비용까지. 네. 네. 또 이게 이제 현지 ISP들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언어적인 부분도 필요하게 되고 또 기술적으로 하이 레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비싼 그 엔지니어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돈으로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열악한 네트워크를 이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를 내보내는 방법에서 최적화를 꾀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이제 테크니컬 스킬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CDN 있잖아요. 네.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의 엣지를 사용하게끔 해싱 라인을 탈 수 있도록 구성을 한다던가, TCP 최적화, 이 옵티미제이션 설정이 된 인스턴스들을 이 미들 구간, 로컬 IDC하고 AWS 구간에 통신을 맞게 한다든지, 그리고 꼭 필요한 데이터만을 교환하게 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서 도입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대용량 DB의 실시간 백업이 아니라 보관의 목적이다 라고 하시면 실시간 필요는 없으므로 시간차에 신경 쓰지 않고 싱크를 구성하는 등 일반적인 백업과 싱크라고 상정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범위의 목적을 정해서 거기에 딱 맞게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기술적으로 굉장히 꼼꼼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듣는 고맙습니다. 분들께서도 이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네. 메가존 클라우드에 연락하면 우리가 당연하죠. 네. 항상. 대응한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고요. 베트남 현지에서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 고려해야 할 법률적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이제 참석자분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아까 제일 첫 번째 질문에서 베트남 법인 설립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되게 상세 업종 사업 내용에 따라 가지고서는 그걸 맞춰 가지고서는 등록을 해야 돼서 법인 설립이나 뭐 그런 과정이 좀 까다롭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랑 좀 연계가 되는 내용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사업 업종 관련돼서 세부적인 그런 것들을 다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런 업종들마다 외국인 투자가 100% 허용이 되는 분야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금지되어 있는 업종도, 세부 업종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결제 서비스, 결제 중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가 뭐 금지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100% 허용되어 있지는 않고, 한 몇십 %까지는 실무상 인정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업종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게 다른 베트남 현지에서 회사를 인수를 할 때 이 인수하는 회사가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다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외투 기업으로 다 이게 등록이 되는지, 그거를 다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 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 현지 업체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외투 기업으로 해서는 등록이 안 되는 그런 업종들은 다 제거를 하셔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인 설립하는 것도 그렇고, 이 다른 현지 로컬 업체를 인수하시는 경우들도 그렇고, 절차적으로 한국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가끔가다 이러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베트남 법인 설립하려고 하는데, 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막 묻거든요. 그러면 사업은 어떤 쪽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은 그냥 뭐 저희 뭐 IT예요. 아니면은 저희 건설이에요. 그러면 제가 막 꼬치꼬치 묻습니다. IT인데 저기 뭐 그럼 소프트웨어 개발하시고 하시나요? 뭐 아니면 게임을 하시나요? 뭐 어쩌고저쩌고 막 꼬치꼬치 묻습니다. 건설한다 그러면 또 꼬치꼬치 묻습니다. 건설하시는데 그러면 뭐 자재들은 한국에서 직접 뭐 가져오시나요? 뭐 등등 해가지고서는, 아니면은 하시는데 현지에서 뭐 공사 장비는 뭐 직접 어떻게 조달하시나요? 막 꼬치꼬치 묻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묻고서는 그냥 간단하게 IT 하면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하면 되는 식으로 등록이 되거나, 뭐 건설 그러면 가가지고 진짜 그 건설 건축하는 그것만 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다 해야 되고, 그게 복잡한 그런 면이 있고요. 이 현지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법인 설립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고 이러면은 그냥 현지 업체로 그냥 인수를 해버리면 간단하겠네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차적으로 법인 설립하는 것보다 현지 업체 인수하는 거는 절차적으로 더 복잡합니다. 이거는 외국인이 인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지분 인수를 하는 M&A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돼요. 사전 승인에 대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사전 승인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로 그 지분을 인수해가지고 등록하는 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법인 설립하는 것보다 앞에서 외국인 M&A에 대해서 사전 승인 절차가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현지 업체 인수하는 거는 또 더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콜포레이트한 그런 법인이나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뭐 한국보다 뭐 그냥 좀 더 개발도상국이니까 뭐 어영부영 간단하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되시고요. 훨씬 더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굉장히 뭐 M&A든 외국인 투자 업종이든 그렇지 못한 업종이든 이런 상세한 그런 분류를 명확히 확인하고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이제 답변 정리를 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 웨비나 시간이 다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후딱 갔죠? 앞전에 4개 정도의 세션을 들으시고 이제 패널 토크 세션을 들으셨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여러분? 네, 굉장히 좀 저희 입장에서도 많이 뭐 꼭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다루려고 했는데요.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가 이렇게 좀 더 고객들에게 혹은 잠재 고객들에게 밀접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신선한 주제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뵈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패널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패널 토크까지. 여러분, 저희가 앞서 한 1, 2회 정도 이메일로 이런 화이트 페이퍼 캠페인이라고 해서 사이버 보안법 백서 캠페인을 저희가 프로모션으로 좀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광고라고 아마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QR코드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거나 이제 저희 채팅창에 있는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개인정보만 간략하게 넣어주시면 저희가 사이버 보안법 백서를 무료로 이메일로 리플라이를 해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아까 이용진 프리세일즈께서 이제 발표하신 그런 DMS나 네이티브 백업 아니면 액티브 스탠바이 방법들에 대한 차이점과 유용점을 좀 많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러한 뭐 에셋을 바탕으로 사업을 설립하시는데 많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